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과 또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 날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매일 오후 5시에 유익한 방송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감사하고, 저도 정치 삼국지와 역사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화면에 우리 인천 상륙작전으로 오해된 이 레이떼 해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퍼포먼스 사진이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 대통령을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좌우로 인화한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이제 또 유명한,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상륙정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제거를 하고 편집상 대통령과 그리고 밑에 로물로 준장이 철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바로 로물로 준장이 나중에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필리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UN 사무총장, 그러니까 President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총회 의장이 였습니다. 그래서 UN 총회의 의장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과 호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에 대한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마쳤던 승전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적화해역을 분쇄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휴전 전략이 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수복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적을 항복시키는 거였지만, 이제 국제적인 휴전 전략에 의해서 이제 공산 측이 휴전을 제안했는데, 바로 그 휴전 중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의 전쟁의 의지와 전력을 완전히 무산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이 적의 의지와 또 전력을 완전히 부산시켜서 휴전을 하게 된 그 유명한 사건이 숙풍발전소 폭격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숙풍발전소 폭격 사건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로물로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로물로 장군은 특별히 로물로 기자 출신으로 또 장군 출신으로,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제4대 UN 총회 의장이 되셨는데, 놀라운 거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로물로는 앞뒷집에 사는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시아 출신이고, 또 독립운동가고, 또 반공의 투사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 아주 친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가 1939년도에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이제 이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죠. 1년 동안 이제 로물로와 같이 있으면서 썼는데, 그거를 1941년도 1월 런던에서 7월 뉴욕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책의 예언에 따라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쩌면 아시아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동양의 세계사적 선지자로 아주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에 이제 고문으로 일하게 되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1941년도 바로 이승만 박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쓸 때, 이 로물로는 필리핀 헤럴드 기자로서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요, 이분은 아시아인 최초 퓰리처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풀리처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즉 평화를 위한 풀리처상을 수상한 아시아 최초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 박사가 한참 책이 팔릴 때 링컨 기념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역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메가더 대장이, 그 당시는 이제 연합군 사령관 대장이었죠. 메가더 대장이 바로 이 기자인 로물로를 육군 소령으로 임관해서 임명해서 특별 정보 장교와 현지인 부관으로, 필리핀 주둔 사령관이었으니까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전쟁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강연을 하게 됐는데, 바로 로물로가 1943년경 대령 때 LA에서 강연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로물로 대령이 행운의 열쇠 같은 그런 기념품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로물로가 만났을 당시 이승만 박사는 64세였었고요. 그 다음에 로물로는 40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DC에 바로 이웃 사촌으로 로물로가 바로 큰아버지라고 존경하고 따랐고, 이승만 박사는 작은 아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을 피노이라고 하는데, 이 워낙 그 국제사회에 유명한 로물로를 일명 피노이 워리어, 즉 피노이의 전사다, 필리핀의 전사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고요. 또 이승만 박사의 비서 역할을 하던 임병직,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임병직 선생님이 46세 때 역시 또 이제 거의 동년배로서 의기투 앞에서 그때부터 아주 친밀했고, 나중에는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 우리 임병직 장관이 제2대 외무부 장관하고 유엔 대사도 하죠. 그러니 로물로하고는 정말 친밀한 사이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1944년도에 이제 거의 1년에 한 개씩 진급을 했듯이 44년에는 이제 준장으로 진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유명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육군 소장으로 예편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이제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연설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로물로가 이제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데, 그래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바로 1945년 5월 8일이죠. 독일이 항복했을 때, 그때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고, 이제 태평양 전쟁의 종전을 연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제일 작고 하니까 놀림을 당하니까 아주 이 로물로가 멋진 그런 대답을 했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키가 작다고 10cm나 작다고 놀리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꼭 1달러 페니와 같고 나는 10달러 1달러 갖고 나는 10달러와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영웅행진 티커테이프 헤로 퍼레이드라고 우리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설명을 했는데, 1945년 10월 27일 날,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엔이 창설이 되죠. 유엔이 창설이 되면서 10월 24일이 유엔 창설 기념일이죠. 27일 날 뉴욕의 레이크 석세스에서 록펠러가 땅을 기증해서 거기에 유엔 본부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에 유엔 본부 건물 정초식에 트루먼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필리핀 대표인 유엔 대표인 로물로가 바로 트루먼 대통령 옆에서 바로 차를 타고 영웅행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로물로가 국제 외교계에서 얼마나 거물급 인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필리핀인 최초로 로물로가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영웅 행진을 받고 그리고 유엔 본부 정초식에 같이 참석을 한 그야말로 유엔 창설의 그 아버지 중에 하나인 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습에 보면, 자, 그러다가 1948년도 9월 21일 날 제4대 유엔 총회 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유엔 의장이 됐다고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여러분, 유엔이 창설된 지 3년 만에 바로 아시아인 최초로 필리핀인 이 로물로가 유엔 총회 의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2월 15일 날 유엔 3차 총회에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인준을 받는데 바로 거기에 로물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이승만 박사와 로물로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작업을 유엔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위원단을 결성한다든지 유엔의 감시에서 재연을 한다든지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렇게 인준을 받는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2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기습 남침 전쟁이 일어났죠. 6.25 기습 남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유엔 의장을 막 마치고 주 유엔 대사로 활약을 할 때입니다. 그때 역시 전 의장으로서 또 국제외교관으로서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괴군의 불법 남침을 격퇴하고 또 모든 자유우방 각국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견고문을 만드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6월 27일 날 서울에서 급하게 후퇴하는 모습인데 보시죠. 우리 국군 장병이 아마 17년대 장병 같은데 장마철에 맨발로 후퇴를 하고 또 우리 피난민들이 참 머리에 동이를 이고 참 피난하는 참 비참한 이 전쟁의 위기에 바로 로물로의 그런 역할로 인해서 유엔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 사진.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7월 7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유엔 총회 의장이었던 로물로를 통해서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창설이 되는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22개국입니다. 독일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연합군을 창설하게 되는 날이 바로 7월 7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 날 바로 스미스 대대가 1차적으로 참전해서 막다가 대패를 당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7월 7일 날 연대급으로 34연대를 이제 투입했는데 7월 8일 날 천안전투에서 연대장 마틴 대령이 직접 자기가 바주카포를 가지고 북괴군 전차와 쏘려고 하다가 먼저 북괴군 전차의 포탄에 맞아서 전사한 그러한 최고위급 전사자가 천안전투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유엔이 이제 유엔군을 조직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북괴군의 격퇴를 막기 위해서 유엔연합군을 창설했던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7월 7일 날 유엔연합군을 이제 결성하고 유엔연합군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깃발은 유엔기가 아니라 유엔군 연합군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이제 유엔 사무총장 테그리브 리 사무총장이 오스틴 미국 대사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이 천안 전투를 위해서 천안 지역으로 제34연대 장병들이 올라가고 또 천안에서 전위로 지역으로 피난 내려오는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보훈부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오른쪽에 요즘에 청춘 남녀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50년 전에 1950년도 70년 전에 이런 그 국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오늘날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또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8일 날이 천안전투 희생자의 날이고 천안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이 마틴 대령이 전사한 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마틴 스트리트라고 그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런 행사를 있는데 우리 충남도당에서는 그때 또 참석해서 홍보관을 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그리고서는 9월 20일 날 이제 필리핀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지상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유엔 연합군 지상군 미국과 영국군과 그리고 이제 육해공군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38선을 넘어서 북진작전을 하는 대반격 작전을 하게 되니까 병력이 급속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9사단이 국군은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이렇게 지상군으로 세 번째 참석을 하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로물로 주 유엔 대사의 노력으로 또 동시에 필리핀 외무부 장관을 같이 했거든요. 필리핀 외무부 장관 겸 주 유엔 대사로 그리고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그 피난민들이 귀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도 식량을 지원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필리핀이 뉴질랜드와 함께 5만 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왼쪽에 필리핀 군대가 부산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10월 중순경에 인천에서부터 근데 엄청난 이런 구호 물자가 와도 이걸 운송할 차량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마차까지 동원해서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쌀을 식량을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로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구국, 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까지도 식량 지원까지도 하게 된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9.28 서울 수복을 하고 10월 6일 날 이 필리핀 외무부 장관이면서 주 유엔 대사인 로물로가 카디날스 기본스라고 하는 이 훈장을 받습니다. 이 카디날스 기본스라고 하는 훈장은 카톨릭 재단에서 카톨릭 사람에게만 1년에 단 한 명에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업적을 남긴 그런 카톨릭 교도들에게 수여를 하는데 1949년도에 제1회 수상을 하고 1950년 제2회 수상을 바로 로물로 장관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카톨릭을 대표할 만한 세계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이 또 어느 정도 유명한 거 아니 여러분 1954년도에는 FBI 국장 후보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56년도에는 누가 받았죠? 유명한 미국의 카톨릭 교도 중에 대통령 한 분 있죠. 바로 케네디가 뉴욕주 상원의원 때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이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승만 박사가 전시회도 듣고 곧바로 10월 8일 날 이승만 박사가 친히 축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바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직접 항공기를 타고 숙천과 압록강까지 항공전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7차 전선 시찰인데 그래서 김일성의 퇴로를 차단해서 김일성을 체포하려고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 여부를 정찰하기 위해서 항공정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메가더가 중공군의 기습 개입을 몰랐느니 어쩌느니 그건 다 전설적인 얘기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메가더 원수도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개입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트루먼 행정부에서 제3차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메가더 원스가 항공기 창밖에서 이렇게 시찰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메가더 원수 하면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만 보셨죠. 그래서 모자를 벗은 이 모습은 거의 힘든데 딱 제가 찾기로는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945년 10월 달에 바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를
그 도쿄 사령부에 불러가지고 나는 천황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실내에서 뒷짐을 지고 이제 그 모자를 벗고 사진을 찍고 그 옆에 히로히토가 쪼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때 이제 유일하게 탈모 모습이 이 사진과 함께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우리 로물로 외교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국의 은인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구국의 은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메가도 원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로물로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재밌는 거는 1961년도 2월 2일 날 Soldier for Freedom이라고 자유를 위한 전사상, 그래서 메가더 원수와 로물로가 동시에 또 같이 받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이테 해변 때부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뭐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상을 받아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바로 UN 의장 때인지 그 집무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의 최고의 국부 공신은 메가더고,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공신은 바로 로물로 장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와 로물로의 아주 친밀한 친형제와 같은 삼형제와 같은 삼각관계로 인해서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로물로가 박정희 의장하고도 이제 연관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61년도 아까 보신 2월 달에 이제 이 상을 받고 5월 6일 날 혁명에 성공하죠. 그 5.16 혁명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곧바로 로물로 장관이 12월에 이제 박정희 의장을 만나서 비밀 요담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진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셔가지고 박 의장하고는 비밀 회담을 하고 윤보성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죠. 건국훈장 중에서도 5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이 있는데 제 1등급 대한민국 훈장을 받죠. 즉 벤프리트 훈장도 최초에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또 헷갈려 가지고 건국훈장이 아니라 문화훈장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장인 이명신 박사가 이제 이 당시는 중앙대학 총장인데, 여러분 이명신 총장은 바로 1945년도부터 이승만 박사의 그 지시를 받고 레이크 석세스 UN 본부가 UN이 창설될 때부터 외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명신과 뭐 로물로는 또 정말 남매와 같이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이명신 박사가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박정희 의장하고 이제 비밀 요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바로 UN 가입 전략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의장의 혁명 공약, 6대 혁명 공약의 제1번이 뭡니까? UN의 헌장과 또 이념 가치를 잘 지키고 자유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첫 번째 공약이 바로 UN과의 협력과 유대화 강화였습니다. 그러니까 UN의 대표적인 인사인 로물로를 만나서 앞으로 향후 유럽 가입 전략을 논의하게 되고, 결국 이 전략이 결국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도 있게 됩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 7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강요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박정희 의장이 로물로 외교장관을 만나서 지금 미국과 소련과 중공의 이 대국주의가 심각해져서 그 대국주의로 인해서 아시아의 약소국들 또 경제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위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를 할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진입니다. 자, 1974년도 8월 8일입니다. 이때 또 로물로 장관을 접견해가지고 수교 훈장 제1등급 광화장을 죄송합니다. 대사급 광화장을 수여합니다. 3등급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급의 이제 국가원수급의 1등급이 있고, 그 다음 급이 이제, 광화장인데, 수교훈장을, 수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나의 생명이 쉴 새 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 강대국들의 국지정사회 또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과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암살과 살해와 위협과 그런 위협이 징대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유경수 영부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문세광의 저격을 피했지만 유경수 영부인이 저격을 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전의 일을 예언한 듯이 그러나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생명을 보존했지만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도 8.15 광복절에 유경수 영부인이 이렇게 참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유경수 영부인 추모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로물로 외교장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말씀드린 데 이제 수풍발전소 포격 사건으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왜 6.25가 승전이냐? 왜 승전이냐? 적의 전쟁의 의도와 목적을 무산시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자유통일까지 이룰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기습 개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바로 적의 의도와 목적, 적화통일의 야욕을 분쇄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중공군이 기습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바로 이 중공군의 기습 개입을 결정적으로 이제 물리친 사건이 이제 지난번 우리 남광구 교수님께서 지평리 전투 얘기를 하셨는데 지평리 전투가 최초로 중공군을 물리친 그런 전투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전투에 대한 아주 또 중요한 에피소드를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는 이제 연대급 전투였었고 또 결정적인 거는 우리 국군 육사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 육사단이 중갱군 제4개 사단을 괴멸시킨 사단급 전투로 이 대승을 거두어서 중공군의 전의를 이제 꺾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휴전을 이제 지지멸멸하게 하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휴전 바로 휴전 전략을 소련이 제의해놓고 소련이 주도하면서 미군과 유엔군 측에 끌려가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952년도 6월 달에 바로 수풍발전소를 포격을 통해서 이것이 엄청난 소련과 중공군과 북계군에게 충격을 안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전의를 상실하고 또 아무리 전쟁을 하고자 해도 전쟁할 수 있는 무기와 보급과 이런 것들이 전투력이 보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력의 핵심은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아닙니까? 전력이 있어야 공장을 돌려서 폭탄도 만들어내고 탱크도 만들어내고 할 텐데 그래서 총체적인 이 전투력과 또 전기 에너지, 전력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승전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휴전이 논의가 되니까 이제 자유통일은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누가 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냐가 관건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북한보다 더 훨씬 동부전선에서 많은 땅을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수복 작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숙풍발전소 포격 사건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또 역사의 신비와 또 사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자, 이 사진의 왼쪽에 보면 이제 미 공군이죠. 미 제5 공군이 이제 수풍발전소를 포격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풍댐, 그래서 옆에 댐이 보이고 오른쪽에 그 폭파되는 게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댐을 폭파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놀라운 거는요. 개전 초기부터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 원수는 숙분 발전소 포격 작전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트루먼 행정부에서 계속 말린 거 왜? 괜히 숙분 발전소 폭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면 중공군이 개입할 빌미를 마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을 우려해가지고 수평발전소 폭격을 못하겠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과감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미 공군이. 그래서 그때 개전 초기에 이미 수평발전소를 때렸으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쉽게 이뤘죠. 중공군도 개입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왜 수풍발전소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북한의 국가문장이죠. 국가문장, 코토브암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국가문장. 그러니까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문장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국가문장도 누가 만들어줬냐.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기 때문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풍발전소는요 1943년도 11월에 준공을 한 거고요. 그 당시 세계 제1위가 미국의 후보댐으로 200만 킬로를 생산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오타. 200kg가 아니라 200만 킬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위면서 아시아 최대로 바로 이 수풍발전소가 제 60만에서 70만 킬로와트를 최대 생산하는 발전소고요. 그리고 이 발전소는 북한 지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만주 지역의 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만든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즉 이미 북한 지역에는 다른 뭐 회천이라든지 또 등등의 여러 수력 발전소가 풍부하고요. 이 수풍 발전소는 오히려 이제 만주를 공략해서 만주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엄청난 발전소였던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26일 날,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바로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이 발전기 7기 중에 4기를 카자흐스탄 이르티스 강에다가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련군도 이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으니까 제일 먼저 7기 중에서 4기를 탈취해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1948년도 9월 9일 날, 즉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창설된 날이 9월 9일이죠. 9일. 그때 이제 국호라든지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 그 국호도 소련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문장도 소련에서 만들어서 준 건데, 이때는 이제 백두산하고 이제 산업시설, 풍부한 제철소 뭐 이런 산업시설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9월 9일 날은 왜 창설이 됐느냐, 북한 인민공화국 창설이 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소련 군정의 스티코브 군정 장관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소련 대사로 임명한 날이 9월 9일입니다. 김일성은 요 전날 이미 그 수상이 됐고요. 또 회의는 이의회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이거나 회의 시작 후가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날이 돼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중간에 9월 9일이 됐냐? 바로 스탈린이 스티코프를 대사로 임명한 날이 그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것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년 후에 아마 이제 그 수풍발전소가 다시 완공이 돼가지고 재개가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9일 날 바로 수풍발전소 모양으로 국가문장이 컬러로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때는 북한에서는 컬러 인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제작해서 두른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약간 이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수풍발전소 모양도 약간 이제 했고, 또 백두산 모양도 약간 흰 덮인 모양으로 이렇게 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풍발전소라는 것이 북한에게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 또 소련에 있어서도 중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중공의 모든 전쟁 물자의 그 공장에 만주해 있는 것들이 바로 수풍발전소의 전력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엔군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공격할 이유가 되죠. 바로 수풍발전소로 중공군에게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말씀드린 대로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정책 예산을.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인공기, 인공기도 역시 북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요 사진은 바로 김일성이가 국가문장과 또 인공기를 제작했다고 쇠뇌 교육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김정숙입니다. 부인. 그리고 김일성이 이렇게 각 분야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김일성이가 인공기도 그렸고 오른쪽에 국가문장도 만들었다고 선전선동하는 그런 사파 또 쇠뇌용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인공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국가문장보다 좀 몇 달 전에, 2달 전에 먼저 만들었어요. 1948년 7월 8일 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감시하에서 재헌국회가 성립이 되고 하니까 5월 14일 날 수풍발전소에서 그동안의 전력이 대한민국에 내려왔거든요. 남한은 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내려왔느냐? 공짜가 아니라 미 군정청에서, 이때는 대한민국 때 하니까 미 군정청에서 여러 가지 뭐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물을 줘가지고 전기를 사왔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5월 14일 날 끊어버렸죠. 그래서 수풍발전소에서 수색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전력이 약 남한의 60%를 차지했는데 이걸 끊어버리니까 남한은 하루아침에 암흑천지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헌의 헌법을 만들어 가니까 북한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건국자복을 하면서 7월 8일 날 소련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김일성 대학교의 박일 부총장. 여러분, 북한은 항상 부자 들은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선전선동에 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일성 대학의 총장, 그건 얼굴마담이고 부총장이 다 실세로 배후에서 공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박일 부총장이 전화로 받은 거예요. 전화로 소련에서 불러주는 대로 러시아를 듣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인공기입니다. 그래서 제작해가지고 7월 8일 날 인공기와 태극기 교체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사진도 많이 있지만 태극기를 내리고 이제 인공기를 막 개항하는 사진으로 요 앞에 김두봉이가 가운데서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30대 김일성인데 오른쪽에 김일성 사진은 뭐예요? 50대 모습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0대 김일성 장군의 모습으로 다 선전선동하고 실제는 30대 젊은 애숭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그러면 왜 이 수풍발전소를 포격하게 됐느냐? 언제 했느냐? 바로 신임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 대장이 부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설명의 카드의 설명을 잘 보시면 1955년 5월 5일 날 유엔 본부에서 이제 리츠웨이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나토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제3대 유엔 사령관의
크라크 대장이 임명돼서 오른쪽에 유엔 본부에서 임병직 외무부 장관 출신으로 유엔 대사인 임병직 대사와 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5월 7일 날 그 유명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 공산포로, 공산주의자 국배군 포로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수용소장 도두 준장을 납치합니다. 그러니 이거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 소장을 포로로 잡는 정말 미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 도두 준장의 모습인데 미 제8군 부사령관 겸 유엔군 포로 수용 소장으로 있었는데 포로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왜 했겠습니까? 당연히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즉 뭐예요? 이 많은 리츠웨이 장군에게 최대와 수치와 수모와 불명예를 안긴 사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엔군 사령관에서 나토 사령관으로 영전을 하지만, 즉 아이젠하워 나토 사령관이 이제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만두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승전한 것 같지만 정말 퇴임 직전에 리츠웨이는 엄청난 이러한 불명예와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새롭게 부임한 크라크 대장. 이 크라크 대장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 임기 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크라크 장군의 그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 또 크라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협박할 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1951년 5월 7일부터 10일 동안 약 4일 동안 폭동 사태가 일어났는데, 요게 그 당시, 공산포로 수용소의 모습인데, 보세요. 뭐 완전 해방구죠? 스탈린 사진, 김일성 사진, 이런 액자까지 다 어떻게 만들어 놓고, 왼쪽에 보면 우리 민족의 수령이신 김일성, 조선인민군대의 수령이신 뭐 김일성, 스탈린, 이런 선전문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걸 좀 확대한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현수막의 밑부분이죠? 예. 우리 뭐 조선인민족의 수령이시며 최고 사령관이신 이렇게 이제 선전문구를 만들고, 또 스탈린 꼭두각시 정권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요거를 제압한 후에, 이제 그 폭동을 제압한 후에 그동안 은닉하는 무기들을 다 이렇게 노획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뭐 총이 있고 사제 기관단 총을 만들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또 화염병. 그래서 우리 민주화 운동의 그 원조가 바로 이 거제 포로 수용소 공산군 포로입니다. 거기서 다 이어나오는 거예요. 화염병 투척하는 시위, 민주화를 가장한 586, 386 세대들. 그래서 또 보면은 보세요. 연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 미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고 조선에서 몰아내자. 자, 누가 제국주의입니까? 소련 공산 제국 독재 소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구호는 미제국주의 타파, 미제국주의 식민지. 여러분 오늘날 똑같죠? 자,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에서는 발광을 하는 놈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원자폭탄 제조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도와주는, 짝짝꿍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북좌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야합한 지금의 여당이 바로 이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전선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스탈린 초상화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는 놈들이 무슨 미국 제국주의를 얘기하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력 오염수에 발광하면서 바로 머리에 있는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양당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세울 우리 공화당 또 우리 정치가 좋아진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합류를 위해서 지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리치웨이 장군의 이임식 할 때 5월 11일 이임식 할 때 그러니까 포로 난동을 제압하고 난 다음 날 나토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임할 때 축하하는 모습인데 왼쪽에 국무총리 장택상 또 주한 미 대사 무초 그리고 제3대 주한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훈장을 수여했는데 두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금성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건국 훈장에서 3등급 애국장을 4등급입니다.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태극 무공 훈장은 워낙 귀한 거기 때문에 먼저 증서를 주고 나중에 제작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뭐 훈장 제도가 이제 생겼고 그래서 훈장을 만들 결혈과 또 기술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메가더 사령관을 제 1차로 받았고요. 또 워커 장군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태극 무공 훈장도 제 1등급이지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성, 은성, 무성. 그래서 금성은 대장급이 또 은성은 중장급 그리고 소장은 무성은 소장급 이하 장군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역사학자들이 은성무공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헷갈려서 을지무공훈장이라고 2등급 을지무공훈장이라고 은성 태극 무공훈장을 을지무공훈장이라고도 이렇게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토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지만 정말로 포로 수용소 소장이 포로로 잡혔다가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이제 도쿄 사령부에 부임한 클라크 장군에게 화동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클라크 장군이 또 부임하게 된 아주 또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는 바티칸의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바티칸의 대사로 발령이 났는데 클라크는 개신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개신교 훌륭한 지도자를 바티칸에 대사로 보내느냐. 그래서 그런 항의가 있었고 또 상원의원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한국 전쟁을 마무리 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지휘관으로 이제 클라크 장군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공산 포로들의 난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5월 미 공군에서 슈팅스타라고 하는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동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은 5월 30일 날 미 극동 공군 사령관 웨인랜드 대장이 이제 새로운 사령관으로 그랜 바쿠스 중령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에버레스트 중장이 이제 제2야전군 부사령관으로 가면서 특별 복무 훈장을 받은 모습입니다. 맨 오른쪽에 훈장을 달았죠. 그리고 이제 신임 바쿠스 중장이 취임하는 장면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극동 사령관인 극동 공군 사령관인 웨인랜드 장군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수풍 발전소 포격 작전을 누가 합니까? 바로 바쿠스 장군이 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국의 장성들이라고 다 훈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태극 무공 훈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버레스트 중장도 미국에서 주는 특무 훈장만 받았는데, 바쿠스 중장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뭘 받죠? 예, 태극 무공 훈장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죠. 고제도 포로 수용소 완전히 제압하고 6월 4일 날 폭동 진압 후에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병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정예인 187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압하고 감시하는 장면인데, 아마 이제 주무자급이 사살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른 장면이고요. 보면 또 나름대로 제복을 다 차려입고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바로 방공포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방공포로들이 따로 수용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해에 방공포로 석방이 그래서 또 중요한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놀라운 거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세였느냐. 국내적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치는 그런 때인데 전시 중에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뭐라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아니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치개헌의 진실이고 일명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산 정치 파동이 아니라 뭐예요? 국회의원 반역 사건이죠. 네. 여러분 전시 중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선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게릴라에 의해서 시달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체제를 바꾼다? 내각제를 바꾼다? 또 그 당시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야합해가지고 장면이나 조병옥을 세우자. 이승만 박사를 떨어뜨리자. 그게 뭐예요? 축출 작전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국민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지금 전시 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 니네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국회의원 소환장을 보내고요. 국회 해산 시위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청원서가 쌓여있죠. 이게 다 소환장이고 청원문이고 결의문입니다. 지금 무슨 결의예요? 국회 해산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소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제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 이승만 박사의 발치개헌,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 개헌을 지지한다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시위 장면인데 엄청나게 모였죠, 전시에. 그래서 현수막이 보면 뒤에서 찍었기 때문에 다 반대인데 내용은 거의 그겁니다. 분쇄하자, 국회의원의 반역 음모, 또 민국당이 야당이 중심이 되는데 해체하라 민국당, 민국당의 반역 음모 분쇄하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국회 해산하라, 반민이, 국민의 의사를 반대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 국민초월 걸기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내각제 반대, 그리고 발치개헌 부결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가결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발치 개헌안은 부결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각제 반대, 발치개헌 부결운동 반대 운동하자. 그래서 분쇄하자 민국당의 매국 음모를, 매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리찌웨이 장군이 뭐라고 이임사를 했는 거 아니 전시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하느냐, 정치적인 싸움만 하느냐, 싸우더라도 제발 전쟁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할 정도로, 리찌웨이가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개판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제15회 헬싱키 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전쟁 중에도 이승만 박사가 4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서 격려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20일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우리 동현이 형제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준결승했죠. 어디가 이겼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하고 아마 스페인하고 우크라이나가 준결승을 해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겼으면 결승 올라가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20세 청년들이 출전해가지고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결승까지 올라가고 이걸 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국제적인 전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승만 박사가
선수를 파견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수단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공료 필요하죠. 비자 필요하죠. 이거 모든 거 그 당시에 얼마나 달러가 귀해요. 또 이런 국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외국에 나가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이승만 박사와 아까 말한 로물로 외국 간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다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우리 올림픽 선수 출전 선전 결의문 이런 거를 해야지 내각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면은 이거 다 전시에 체제 반역으로 여적죄로 또 국가 전복 음목죄로 다 사형에 해당되는 여적죄에 해당되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성자세 성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국회 해산하려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세운 대한민국을 내가 처음에 초대회 국회의장을 했고 내가 재원을 만들었는데 차마 자기 손으로 국회 해산할 수 없다. 그때는 대통령이 해산권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말한 그 유명한 87 개헌 때 쓱 빠버렸죠. 그때부터 이미 국회 독재를 하려고 이놈들이 음모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중요한 신비가 이제 나옵니다. 영국의 처칠 수장이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를 뜬금없이 파견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정을 보면서 파악하려고 국방부 장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창덕궁을 벤프리트 대장이 안내하는 장면이고 또 16일 날 이승만 박사가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놀라운 거는 이 알렉산더 그 당시에는 이제 육군 원수였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이태리 전선에서 지상군 사령관 알렉산더 영국 대장과 제15군 사령관이 클라크 중장이 바로 같은 지휘관이었고 같은 협력작전을 했고 같은 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45년도 이탈리아를 해방하고 프랑스 주황 육군 원수하고 이제 사회를 받는 모습인데 주황 원수가 오른손이 다쳐서 왼손을 격려하는 그런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드디어 6월 23일 날 24일 날 이틀 동안 폭격을 하는데 미 공군만 한 게 아니라 미군의 해군 항공모함 4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재기들이 이제 경호도 하고 전투기 방해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항공모함 4대가 동원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도 항공모함 4대가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항공모함 4대가 동원돼서 숙풍발전선을 하는 엄청난 이런 작전을 하게 되는데 23일, 24일 날 폭격을 하고 25일 날 하루 안 하고 26일, 27일 날 다시 또 폭격을 하는데 숙풍발전소만 한 게 아니라 12개의 수력발전소를 다 파괴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복구될 때까지 2주간 동안 북한 전역이 단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바로 폭격 맞은 사진과 오른쪽은 폭격 맞은 후에 북한 측에서 촬영한 사진을 입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러면 왜 25일 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왜 25일 날만 못했냐? 여러분, 25일 날은 6.25 남침 2주년으로 항공, 즉 공산주의와 저항하자 항공 멸공 통일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하는데 바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바로 뒤에서 유시태라는 놈이 왼쪽에 유시태라는 놈이 모젤 권총으로 왼손으로 잡고 바로 등 뒤에서 사격을 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연히 종군 기자가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포하는 장면인데 사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살아남았죠. 그래서 2발을 격발했는데 격발이 안 돼가지고 바로 헌병들이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다. 자, 야당 국회의원 김시연이가 사주해가지고 유시태가 암살을 시도. 이게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법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유시태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병을 받고 여러분 4.19 이후에 장면 정권 때 사면을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장면 조병옥 또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신에 대통령을 하려고 했고 또 안 되면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곧바로 암살 미수범으로 유시태가 체포가 되고 또 동아일보에서 저곡 사건을 보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틀 동안 수풍자발선을 때리니까 소련이 놀라고 중공이 놀라고 북한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누구냐? 처칠 수상이 놀란 거예요. 왜? 처칠 수상이 왜 놀랐을까요? 몰랐으니까. 더군다나 처칠이 파견한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가 한국에 와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클라크를 만나가지고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클라크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영국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요한 군사정보가 소련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전쟁을 어렵게 하는데 니네들한테 왜 알려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할 말은 못했죠. 그럼 무슨 뜻이냐? 영국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 이승만 박사가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끌어들이니까 유럽의 안보가 위태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하려고 휴전 공작을 했고 소련과 내통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새나가면서 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결국 말씀드린 대로 요 포로 수용소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클라크 대장이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작전을 성공시켰고 이때부터 완전히 우리 유엔군 측이 휴전을 주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 요 이후에 이제 또 알렉산더가 바쿠스 중장을 만나고 또 파일럿을 만나고 마지못해서 만나죠. 닭죽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재헌절도 있고 또 이제 6.25와 관련해서는 6.25에 3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하나는 강의해 드렸죠. 박정희라는 군인 천재가 부활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족정기가 깨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모든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된 사건이다. 그래서 한 가지 다음 이야기에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이 항공작전의 최고의 파일럿가 동원이 됐는데 여러분 닐 암스트롱 아시죠? 존 글렌 아시죠? 미국의 최초의 우주비행사들이 이때 참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최고의 파일럿들이.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파일럿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분야의 최고가 한국에 와서 활약을 했고 이승만 박사는 그것을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모두 적용을 시켜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